여기 이제 보다시피 이란, 아시아에서 이제 국토 면적이 두 번째로 큰 나라입니다. 이란의 이제 시위가 이제 아마 13일째 격렬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이란은 47년 동안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친위대를 갖고 있습니다. 정규군과 달리 이란 혁명수비대를 갖고 있는데, 이제 이란 혁명수비대를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서 투입했다, 이런 내용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 치게 되면 경찰, 이제 이란에서는 민병대 이렇게 부르는데, 그게 이제 시원찮으니까 본격적인 강경 진압에 들어간 그런 뉴스가 들리기 때문에 이란 문제를 오늘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보통 방송과 달리 투자 부분이 조금 적습니다. 국내외 뉴스가 너무 많기, 특히 이제 해외 뉴스가 여러분들 좀 많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의대를 가서 안 된다, 그런 내용의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발언이죠. 중요한 발언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 문제도 다루고, 이란 체제가 붕괴가 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낙관적인 그런 시각들이 X상에 많이 등장하는데, 한 47년 정도 장기 집권을 하게 되면은 계급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제 그 계급 세력들이 이익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체제 붕괴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인재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다른 나라 영토를 그냥 돈을 주고 사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참 무리한 요구일 수가 있는데, 이 그린란드 매입 추진 문제를 조금 다른 시각에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미국 정치에 대해서 초강세장을 예고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그 문제도 함께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국 문제의 첫 번째는 내란 우두머리 판결. 내란 우두머리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을 하네요. 내란 우두머리 판결. 이제 이 부분이 지금 초미의 관심사인데, 윤 대통령이 아마 이제 구형이 13일 날 나오는 모양입니다. 뭐 결론은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구형은 사형이나 아니면 무기징역을 때릴 거고, 그다음에 이제 판사가 약간 감안해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죠. 이렇게 이제 뭐 지금 돌아갑니다. 돌아가고, 오늘 일면 국내 뉴스는 가장 이제 큰 그거니까, 이제 이미 뭐 여러분도 짐작하다시피 결론을 정해놓고 이제 재판을 진행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치국가에서는 상상할 수가 없는 대통령의 계엄권 행사를 내란으로 몰고 그다음에 사형이나 아니면 무기징역을 때리는 그런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여기 이제 오늘 보시면은 아마 어제 원래 예정이었으면은 이제 구형이 아마 있기로 그렇게 했던 모양인데, 이제 마지막에 판사가 허락을 해가지고 공소장이 변경이 되고, 그러니까 아마 새벽까지 이제 가야 재판을 종결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전 9시 20분에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두해 가지고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자정을 넘긴 데 종료했으니까, 그러니까 몇 시간입니까? 뭐 15시간 16시간 정도 법정에 앉아 있은 거죠. 이렇게 이제 대통령 윤 전 대통령 얼굴이 별로 안 좋네요. 이게 이제 주변에서 그런 당뇨를 앓는 그런 뭐 친인척이나 이런 분들을 보면은 당뇨병이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이제 아마 윤 대통령이 댁에 계시면은 부인이 이제 도움을 줘가지고
적절한 그런 이런 보호를 받을 건데 아마 그런 감옥에서는 그게 안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이제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여기 이제 이 어제 재판장이 쥐기현 판사인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에서 준비해 오신 분들이 에너지가 있을 때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공평하고 효율적일 같다. 그래서 13일로 이제 구형을 미룬 그런 생각이 들고 이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장기 집권을 위해 가지고 야당을 척결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계엄을 일으켰다. 이렇게 지금 몰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전라남도 장성 출신이죠. 그렇게 이제 지금 돌아가는데 어떻든 간에 뭐 제가 볼 때는 윤 대통령을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게 해야 일단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윤 대통령이 나오면 또 이 구심점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결론을 정해놓고 계엄 선포는 내란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몰고 가가지고 거기에 이제 맞춰서 판사들도 판결하지 않으면은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그것이 되게 되면 이제 한국이 뭐 지금 이미 실질적 일당 지배 체제가 완성이 된 거지 않습니까? 야당이 이제 선거에서 이길 가능성이 전무하니까 99.9%도 아니고 100% 모든 선거에서 대표하게끔 그렇게 지금 선거가 짜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잃어버린 거죠. 박탈당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네수엘라 사태나 이란의 시위를 보게 되면은 좀 생각이 깊은 사람들은 착잡하죠. 이제 한국인들이 얼마나 많은 비용을 앞으로 치르고 원상이 회복될 수 있을지 그리고 제 나이가 지금 올해 66인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한국이 정상화될 수 있을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군부 시절을 경험하고 1987년부터 한국이 이제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됐으니까 그게 이제 97년, 2007년, 2017년, 2027년이니까 38년 만에 그게 종언이 된 거죠. 종말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 세대는 한국인들이 어떻게 실질적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쟁취했는가라는 부분들을 흔히 봤지 않습니까? 제가 대학 1학년 때 박 대통령이 시해를 당했으니까 그러니 그 전후 사정을 다 아는 거죠. 알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 한국이 돌아가는 걸 보게 되면은 지금 기성세대가 후세대들에게 너무나 큰 죄를 지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몇 해 전에 나왔던 국가는 어떻게 몰락하는가 그 책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정치 세력과 시민들의 이름들 그런 권력의 견제 관계가 깨지게 되면은 어떤 나라든지 간에 좁은 해랑을 여러분들 넘어서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된다. 그게 이제 한국 사회가 지금 돼버린 거죠. 오랜 세월이 걸릴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뉴스에 윤 대통령이 오전 9시에 법정에 출두해서 자정이 넘게 이런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로 있다가 이런 퇴정했다는 그런 기사를 놓고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참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여러분들 고행길을 걸어가게 될지 이 터널이 끝나는데 4년이 걸릴지 40년이 걸릴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되는데 이제 오늘 방송을 준비하다 보니까 한참 지금은 이제 이란 시위 사태 때문에 구 트위터
X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란 시위를 관심 있게 보고 저마다 의견을 피력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한 분 글이 가슴에 참 와닿는 겁니다. 평소에 제가 늘 생각했던 그런 단상인 거죠. 이란과 베네수엘라 모두 누군가 통제권을 장악하여 일반 국민들이 자유와 참정권을 빼앗겼을 때 무장하지 않은 국민이 그 자유를 되찾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큰 대가가 따르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상기 자료가 돼야 됩니다. 이 AG님이 이란과 베네수엘라가 망고불변에 질린 거죠. 그러니까 어떤 연유로 인하든지 간에 일반 국민들이 참정권을 빼앗기거나 자유를 박탈당했을 때 그것을 원상회복을 통해 가지고 되찾는 데는 엄청난 여러분들 피와 세월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여기 한 분이 적어 놓은 겁니다. 그냥 스쳐갈 수가 있는데 저는 항상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들 Take back their freedom 그들의 자유를 되찾기 위해서 무장하지 않는 unarmed population에 얼마나 하드하고 코슬리한지 비용이 많이 드는지를 상기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오랜 세월이 걸리겠죠. 그리고 너무나 많은 비용을 치르게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제 여름 전망이 맞아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마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자, 여기 이제 오늘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제 비교적 그래도 세월이 얼마나 흐르면은 엎질러진 물과 같은 상황이 원상회복이 될 수 있을까? 뭐 현실적으로 물이 엎질러지고 나면 담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엎질린 물과 같은 상황이 돼버린 거죠. 원상회복하는데 세월이 얼마나 걸릴지 아무도 가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이제 조선 논객들 가운데 지금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글을 비교적 이렇게 매서운 글을 쓰는 사람이 박정훈 논설실장이죠. 국민 생명에 가격표를 매기는 비정한 정치 무한 참사에도 그랬고 서해 피해사에도 그렇고 민주당은 항상 발을 빼고 어떤 국민은 편애하지만 또 어떤 국민은 개죽음보다 이런 못하는 그런 죽음으로 간주하는 그런 정당에 대한 섭섭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피력한 거죠. 정치적 이득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개죽음으로 그냥 몰고 가는 겁니다. 필요한 경우는 월북자로 몰기도 하고 왜냐하면 완장을 찬 사람들은 수단과 도구로 여러분들 활용하는 데 익숙하기 때문에 대법관이 도구가 될 수가 있고 검찰이 대구가 될 수가 있고 서해 공무원의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다 도구나 수단이 되는 겁니다. 제가 사회생활하면서 상대방을 만났을 때 이런 가장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대화가 그냥 은연중에 자연스럽게 이용해 먹는다. 설령 여러분 사람이 이용해 먹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과 대화해서 어떤 사람을 이용해 먹겠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게 수십 년 지나도 그 사람하고 이런 나눴던 대화가 선명하게 머릿속에 남아 있거든요. 그건 제가 본능적으로 사람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과 도구로 삼는 것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반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주 여러분 교양이 있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대화 중에 누구를 이번에 이용해 먹어야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걸 보고 제가 경악을 했는데 그게 지금부터 여러분들 30년 전 이야기인데도 아직 잊혀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한 참사도 그렇고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억울한 죽음도 그렇고 그냥 죽음이든 뭐든 간에
수단과 도구로 삼아서 정권의 창출과 정권의 유지에 도움이 되어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은폐하거나 정당화하는 데 익숙한 그런 것을 좀 비분강개하게 여러분들 쓴 글이 바로 박정훈 기자의 글인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쿠데타와 같은 대장동 항소 포기 때 익히 경험한 까닭에 서해 공무원의 피살 사건의 항소 포기가 그리 놀랍지는 않다. 뭐 저는 그렇게 놀랍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은 국민들을 도구나 수단으로 삼는데 익숙하기 때문에 그 원조가 북조선이지 않습니까? 북조선의 이름들 국민들을 인민들을 그야말로 도구나 수단으로 삼아온 지 벌써 100여 년 가까이 지금 여러분 다가서고 있지 않습니까? 한반도 이름 남조선이나 북조선이나 똑같은 겁니다. 자기 정체성마저 부정한 정권의 뻔뻔함은 여전히 충격적이다. 저는 전혀 충격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인들이 참정권을 포기하는 그 순간에 바로 도구와 수단이 되기로 여러분들 선택한 것과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태가 저는 하나도 충격스럽거나 비분강개하거나 이렇지 않죠. 왜냐하면 각오를 제가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서해 사건이 바로 국가의 무관심과 부주의로 한 국민이 목숨을 입은 이런 참사다. 그러나 그것을 다 덮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가지고 서해 피살당한 여러분들 해양수산부 공무원분을 월북자로 몰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식세계를 갖고 있는 거죠. 수단과 도구로 삼을 수 있으니까 나라도 어떻게 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인간인 겁니다. 저는 역사에 대해서 깊은 조예가 없지만 역사를 보면은 인간이란 것은 자신의 유익함을 위해 가지고 타인을 극단적으로 이용하거나 그게 타인에 대한 국민들도 포함되는 거죠. 뭐 여러분들 며칠 전에 보셨다시피 이란 시위대에 이런 직접 총격을 가하는 이런 보안 요원들을 보셨을 겁니다. 그게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권력의 여러분들 폭주를 막기 위해 가지고 목줄을 재고 있지 않으면은 바로 국민들이 이제 목줄을 잰 개신세가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같은 한 사람의 죽음이지만 해병대원이 죽었을 때는 달랐다. 민주당은 특검을 이용해서 150일까지 이런 수사를 했고 그것도 여러분들 미진해 가지고 2차 특검까지 했다. 한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여러분들 파헤치고 다른 사람 죽으면 철두철미하게 이런 은폐하는 겁니다. 진실을 덮고 의혹을 제기하는 면에서 서해 공무원은 우리 국민이 아니란 말인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머리에 모든 것을 다 수단과 도구화된다. 검찰도 도구화가 되고 공수처도 도구화가 되고 판사도 도구화가 되고 선거도 도구화가 되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다음에 당연히 국민들은 뭐로 보이겠습니까? 세금 내는 기계나 짐승으로 보이겠죠. 짐승이 안 되도록 이러면 사람들이 노력해야 되는데 산재 사고가 나올 때마다 현직 대통령은 분노를 표방하고 책임자 은벌을 지시했지만 유독 서해 공무원 사건은 예외였다. 원칙이 없으니까 돈이 되면 여러분 이용할 수가 있으면은 그러면 인간은 소중하고 존중받아야 될 존재인 거고 그걸 덮어가지고 여러분들 그냥 이득을 볼 수 있으면 그건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여러분들 그냥 간주가 되는 거죠. 무한 참사 여객기 추락으로 179명이 이름 숨졌는데 국내 항공사상 최대 사고였는데 다 덮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여기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다 여기까지 오게 된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경제적으로는 성장을 해서
국민소득이 3만 불 4만 불이 됐지만 뭐 인간적인 면 사람의 정신적인 면을 보게 되면은 뭐 그렇게 북조선하고 크게 차이가 나냐 그런 의문문을 던질 때가 있는 거죠. 이상하게도 조용했다. 159명이 억울하게 희생된 이태원 참사 때는 그토록 흥분하던 더불어민주당은 무한 참사에 대해서는 피해자 규모도 정부 가실도 그냥 모두 다 덮는 쪽을 선택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한국당에 사는 현명한 방법은 재수없게 이런 사건에 연루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억울한 여러분들 개죽음을 피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개죽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민주당 정권이 발을 빼는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민주당 정권에게 정치적으로 분리하면 모든 것은 다 덮게 되어 있습니다. 고추 말리는 활주로로 알려진 무안공장은 공항은 김대중 정부 때 호남 정치권 요구로 수조 원을 투입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참사의 직접 원인인 콘크리트 둔덕은 노정권과 문정부가 방치했다는 정황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수해 사건 역시 문정권의 친북 굴종 노선이 문제의 본질입니다. 파헤칠수록 불리하기 때문에 그들은 전부 다 사건을 덮고 심지어는 서해상에서 억울하게 죽음당한 공무원을 월북자로 조작을 했던 겁니다. 국가 부지로 희생된 어떤 국민은 사후에도 차별받고 홀대당합니다. 국민 목숨마저 덕시를 계산해서 가격표를 매기는 민주당 정치가 비정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데 언론인들도 크게 부역을 한 거죠. 부역을 협력을 한 겁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언론의 역할을 다 안 했기 때문에 오늘까지 오게 된 겁니다. 오래 걸릴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이란과 베네수엘라 모두 국민들이 통제권을 상실했을 때 그리고 자유를 빼앗겼을 때 무장하지 않은 국민이 그 자유와 참정권을 되찾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큰 대가를 치르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적 사례입니다. 세상에 호미로 막을 일을 트랙터를 동원해도 이런 막을 수 없는 사태가 되지 않습니까? 세상 사는 지혜라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크게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문제가 작을 때 막아야 되는 거죠. 그 작을 때 막을 수가 없으면은 그러면은 천문학적인 비용을 치르더라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한 나라는 47년이 됐고 다른 나라는 6년이 된 겁니다. 47년째 40여 명의 이런 국민들이 죽어나가고 온 국민이 이런 거리로 뛰쳐나왔지만 정권이 이런 교체될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저는 유보적인 겁니다. 무엇이 앞으로 남겠습니까? 뭘 가지고 먹고 살 겁니까? 아마 한국에서 생각이 깊으신 분들은 이런 문제 고민할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뭘 가지고 살아야 되지? 석유학도 가고 철강도 가고 가전도 가고 뭘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오늘 LG전자가 9년 만에 적자 소식이 전해지는데 기업이라는 것이 이런 적자 볼 때도 있고 흑자 볼 때도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중국발 쓰나미 경보 울린 것 이거거든요. 중국은 주로 저가품에서 시작해서 고가품까지 저가로 시장을 장악한 다음에 그 여력을 확보해서 고가 시장으로 진입하는 그런 전략을 모든 분야에서 다 쓰지 않습니까? 여기 돈 벌기가 이렇게 힘든 겁니다. LG전자가
몇십 조를 팔아가지고 적자가 나오는 겁니다. 이 보시죠. 예. 이번 4분기에 LG전자가 23조 8,538억 원을 팔아가지고 영업이익이 1,094억 정도가 적자가 난 겁니다. 그다음에 3분기도 뭐 간당간당한 정도입니다. 21조 팔아서 여러분들 한 7천억 정도 흑자가 나왔으니까 2분기는 21조 팔아서 여러분들 6,400억 정도 흑자가 나왔으니까 뭐 이렇게 경상이익률 따지면 현저하게 낮은 거죠. 가전은 중국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따라오니까 이걸 여러분들 가장 현실감 있게 볼 수 있는 것이 미국 시장에서 대형 할인 매점에서 가장 판매고가 높은 데가 코스코지 않습니까? 코스코. 그다음에 이제 샘서, 월마트 계열사 그런 데가 뭐 두 개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대형 할인 매점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가장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는 것은 바로 텔레비전 분야죠. TV 분야. 뭐 지금은 여러분들 진열대에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굳건히 자리를 잡고 있죠. 그러나 내막을 까보게 되면은 중국의 TCL하고 하이센스 같은 데가 급속하게 잠식을 하는 거죠. 다음에 이제 뭐 아직은 여러분들 냉장고라든지 그런 가전이 한국산들이 아주 월등히 우수하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지만 가격 앞에 여러분들 장사가 없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오늘 한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LG전자는 2016년 4분기에 스마트폰 부진으로 352억 원의 적자를 본 뒤에 스마트폰을 포기하고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이후에 35분기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왔는데 이제 36분기째에 적자가 나온 거죠. 그 적자 이유는 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중국발 쓰나미. 가전 분야의 중국 업체들은 저가 공세를 뛰어넘어 기술력과 브랜드 가치로도 한국을 위협하고 있다. 뭐 어떻게 보면은 쫓는 자하고 쫓기는 자 사이에 그게 여러분들 역전되는 것이 그냥 모든 산업 분야에서 관찰할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신기한 일은 아닌 거죠. 그럼 그다음에는 뭘 갖고 살 거냐 이런 문제가 등장하는 거죠. 삼성 LG가 주도하던 TV 시장도 중국 TCL과 하이센스가 LG를 제쳤고 LG 적자가 적자를 감수하고 희망퇴직을 최근에 실시한 것은 중국 벽 앞에 생존을 위해 절박한 비용 절감에 나선 것이다. 여러분 수십조를 팔아가 여러분들 그냥 몇천억대 이런 경상이익을 누리는 겁니다. 에어컨은 중국 업체가 세계 점유율 1, 2위를 차지하고 냉장고와 세탁고는 하이얼이 세계 1위다. 아직 미국 시장에서는 뭐 삼성이나 LG의 브랜드 파워가 상당한 수준이지만 얼마 가지 않겠죠. 얼마 가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산업들이 하나씩 이름 다 잡힌 겁니다. 석유화학 뭐 철강 다 마찬가지죠. 아마 반도체 정도가 지금 남은 거죠. 앞으로 반도체 정도가 아마 선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어느 정도. 한국 제조업은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4,500선을 돌파했지만 반도체 등 극히 일부 종목만 잘 나가고 있을 뿐이요. 대다수 다른 주식들은 부진함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 대부분의 앞날이 지극히 불투명합니다. 밖으로는 중국발 쓰나미, 미국의 관세 부과, 안에서는 친노조 정부의 등장과 끝이 없는 기업 옥죄기 법안들 이렇게 여러분들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살이가 여러분 외발 자전거 타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부지런히 페달을 여러분들 밟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그냥 넘어지는 거죠. 한국은 뭐 부존 자원을 갖고 사는 나라가 아니니까 물건을 계속해서 잘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아무리 잘 만들더라도
잘 만든다는 것이 상대적인 개념이니까 중국이 물건을 잘 만들죠. 싸게. 그러니까 참 어려운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실업이 날로 이제 증가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신규 고용이 현저하게 감소를 하겠죠. 지금 이미 대졸자들의 젊은 분 10명 가운데 6명 정도가 구직을 포기한 상태지 않습니까? 뭐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허드렛 일도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하지만 그 젊은 분들 입장에서야 한 번 정해진 그런 스테이터스가 그다음에 이제 변경되기가 힘든 거니까 계속. 그래서 아마 오늘 방송을 보신 분들 가운데서도 젊은 자제분들을 두신 분들은 쏘가리를 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자식 이야기를 어디 가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이제 돌아갑니다. 여기 이제 보면은 중국 업체들의 무서운 추격 포인트. 중국 브랜드들은 75인치 이상의 초대형 TV 시장에서 삼성 LG보다 일단 저렴하죠. 그리고 이제 성능면에서도 뭐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고 과거에는 이제 화질 차이가 많이 났는데 지금은 소비자들이 민감한 소비자가 아니면은 느낄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기술이 따라온 거죠. 그러니까 성부가 뭐 월마트나 미국의 베스트바이나 코스코나 그다음 샘스클럽 이런 데서 이제 시장을 보게 되면은 그러면 시장 판도를 금세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세계 시장에서는 이미 삼성전자가 1위인데 텔레비전 분야에서 급상승 중이죠. 급상승. 그래서 이제 지금은 글로벌 출하량에서 LG전자가 4위로 밀린 거죠. 특히 중국의 하이센서, TCL 이런 업체들이 굉장히 선전 중인 거죠. 그러니까 TV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뭐 TV 시장이나 가전에 국한되지 않고 대부분의 산업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죠.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원가가 올라가는 그런 법안들, 입법들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런데 사람이 뭐 좀 의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의욕이라는 것은 인정받는 사람은 모두 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회가 기업가를 격려하고 사업 환경을 여러분들 좀 좋게 만들겠어 노력을 해 주고 이래야 되는데 전부 다 나오는 게 6개월 안에 이름 쏟아지는 게 기업들이 망하도록 이런 고사 지내는 법안만 나오지 않습니까? 이번 살아 가지고 기업이 어떻고 하지만 여러분 실질적으로 정책과 제도라는 것은 그야말로 제가 늘 강조한 것처럼 민변식 세계관에 기초한 정책과 제도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거죠. 사업하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참 드문 거죠. 뭐 이제 어려워지면 뭐 아무도 이런 동정을 안 하는 겁니다. 가끔 가다가 여기 이제 댓글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아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이고 미국의 국내외 문제만 산적해인데 한국을 어떻게 도와줍니까? 한국에 어떻게 신경을 쓰겠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어떻든 세상 사는 원칙은 건면해야 되죠.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건면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직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건 만들어 파는데 정직해야지. 여러분 사기치가 물건 만들어 팔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가장 상부 질서인 정치가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는 거죠. 정치 체제가 바뀌거나 이렇게 되면은 몇 해 만에 국민성도 바뀌지 않습니까? 국민성도. 그러니까 정직, 성실, 건면이 참 너무나 고전적인 주제지만 승리하고 이기는 데 여러분 가장 강력한 무기지 않습니까?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이런 게 이런 밥 먹듯이 행행하게 되면은 물건도 잘 만들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물건도.
그게 다 사람들의 심성에 영향을 미치고 그 사람들이 직장에 가서 여러분들 대부분 다 일을 할 거니까 다 돌고 도는 겁니다. 길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한국인들은 억수로 운이 좋았던 거죠. 억수로 운이 좋고 인간처럼 피조물들은 쉽게 얻은 것은 대부분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어렵게 여러분들 얻은 것은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잃고 수천 년이라는 방황을 했기 때문에 그 작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목숨 걸고 노력하는 거죠. 어렵게 얻었으니까. 어렵게 여러분 투쟁을 통해서 얻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가자 지구와 관련된 그런 전투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끔 이런저런 여러분들 방송에서 인터뷰하는 걸 보면 아주 보통 집에 여러분 아주머니도 국가관이 확실하게 세 있지 않습니까? 자기 나라를 지켜야 돼. 자기 집이 이런 폭탄을 맞아 이런 부셔졌는데 국가 탓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이런 자기 집은 이렇게 파괴가 됐지만 나라를 왜 지켜야 되는지 확실하게 여러분들 인터뷰하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나라가 좀 정상적인 길을 선택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어제도 방첩사 여러분들 해체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완전히 다른 세상을 꿈꾸니까. 자, 여기 이제 오늘 세계 문제로 오늘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세계 문제 비중이 좀 많습니다. 시야를 좀 넓히고 여기 이제 의대를 가지 말라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는 제가 보기에는 금세기의 최고 사업가입니다. 이 소위 한 100년 사이에 날 수 있는 기업가 가운데서는 최고 인물 같아요. 일론 머스크가. 리더십도 뛰어나지만 타고난 엔지니어죠. 현장을 정확하게 알고 업무 몰입도가 높고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뛰어나고 세상을 보는 통찰력, 변화를 보는 통찰력이 탁월한 인물이죠. 일론 머스크가.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생각도 참 반듯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아버지가 그렇게 모범적인 아버지는 아니었고 편모스라에서 저렇게 컸는데 세상을 보는 시각이 저렇게 반듯할까. 일론 머스크가 사업가로도 출중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들 인류사에 미친 영향도 굉장히 큽니다. 64조 원을 투입해 가지고 트위터 상당히 좌파적 성향이 짙었던 트위터를 인수해 가지고 표현의 자유가 만발하도록 그렇게 허용한 것은 어마어마한 기여죠. 왜냐하면 그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아이디어가 조차되면서 더 많은 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여한 인물이 일론 머스크입니다. 일론 머스크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일론 머스크는 정확히 알고 있죠. 왜냐하면 뇌와 컴퓨터가 인터페이스하는 그런 생명공학 회사를 갖고 있고 그래서 이미 지금 여러분들 컴퓨터와 교신하는 칩을 심어 가지고 임상실험을 많이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테슬라를 통해서 자율주행을 여러분 실시하고 있고 그리고 그 컴퓨터하고 두뇌 사이의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회사는 뇌수술도 하지 않습니까? 칩을 심는 거라니 그런 거. 그다음 본인이 옵티머스라는 그야말로 여러분들 AI가 탑재된 휴머노이드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정확하게 아는 한 아주 전설적인 엔지니어가 인터뷰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는 같이 일을 해보게 되면은 타고난 엔지니어라는 거죠. 현장을 아는 사람. 의대 가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방송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미래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란 부분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인으로서 진로를 선택하거나 투자자로서 투자를 할 때 미래의 트렌드를 정확하게 읽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로봇이 3년 내에 외과 의사를 대체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사람은 황당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일론 머스크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들은 그동안 인간은 특별하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왜? 인간은 추론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인간이 짐승과 동물과 다른 아주 특별한 능력은 추론 능력이다. 인간만이 추론을 할 수 있다. AI가 인공지능이 인간의 추론 능력을 전부 다 대체해버린 겁니다. 아니 인간이 갖고 있는 그냥 거의 유일무이한 어마어마한 능력인 추론이라고 생각했는데 추론을 가지고 이런 인간들이 폼을 잡았는데 그 추론을 대체해버리고 인간 추론은 말도 안 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추론과 관련된 모든 화이트 칼라 직무들이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어마어마한 시대가 된 겁니다. 저는 이 플랫폼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미래를 걱정하고 미래를 이런 진단하는 부분에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과감없이 다루는 겁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만큼 외과 수술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도 드물 겁니다. 의사들 빼고. 왜냐하면 본인이 칩을 심는 이런 사업을 하니까. 이번에 아마 X에서 굉장히 이런 화제가 됐는데 이게 문샷 팝캐스트 문샷에 출연해 가지고 피터 디아만디스 며칠 전에 나왔죠. 피터 디아만디스는 어반던스와 같은 책을 쓴 미래학자입니다. 예. 미래 의료 시스템에 대한 비전을 설명하며 일론 머스크가 좋은 의사가 되기까지 정말 엄청 오래 걸립니다. 의학 지식은 계속 바뀌니까 모든 걸 따라잡기가 어렵습니다. 자사 휴머노이드 로봇인 옵티머스가 3년 안에 최고의 외과 의사보다 더 나은 성과를 보일 것이라고 했다. 아마 지구상의 모든 외과 의사 수보다 훌륭한 외과 수술한 옵티머스 로봇이 더 많아질 겁니다. 어느 부자든지 지구상의 톱 1%보다 훨씬 뛰어난 AI 로봇이나 AI가 여러분들 그냥 속속 출연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방송을 준비하면서 매일 그런 걸 느낍니다. 야, 나는 그래도 이런 직장을 이제 어느 정도 떠나가지고 가족을 부양한 그런 책임은 별로 없는 세대가 됐는데 앞으로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도대체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AI 소프트웨어 능력의 지수적 성장, AI 칩 성능의 지수적 성장, 전기기계적 정교함의 지수적 성장, 세 개의 지수적 성장이 곱하기가 된 겁니다. 그럼 지수적 성장의 3승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의 발전 속도를 이해하려면 세 가지의 지수적 성장을 곱해서 봐야 됩니다. 3승인 거죠. 폭발력 성장을 하는 겁니다. 지수적 성장 자체가 폭발력 성장인데 그 폭발력 성장이 세 가지 곱한 거니까 천문학적으로 빠른 속도로 여러분들 성능이 좋아지는 거죠. 거기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옵티머스가 옵티머스를 만드는 재기 효과, 경험이 모두 공유된 재기적 정폭 가능한 3중 지수 성장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영어 표현으로 셀프 인프루먼트란 뜻입니다. 휴머노이드가 학습을 매일 해 나가는 겁니다.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그 점점 더 똑똑해지는 겁니다. 그 인간이 따라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구나 현재 대통령이 받는 것보다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버드 대학교의 MD
메디칼 닥터 출신인 미래학자가 그럼 의대는 가지 말라는 거냐 묻자 일론 머스크는 그렇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어떤 형태의 교육에도 해당된다고 봅니다. 어느 순간에는 비싼 취미가 될 겁니다. 교육 전체가 여러분들 타격을 받는다는 거죠. 경제학 원론을 6개월 동안 왜 대학에서 배워야 되냐 이야기죠. 자기가 며칠 동안 여러분들 개인 수업을 받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의대는 가지 말라는 거냐 이분이 누군가 하니까 미국 기업가이자 저술가인 피터 디아만디스입니다. 싱귤렐리티란 책을 썼고 한국에서 싱귤렐리티란 책이 번역돼가 많이 읽혔습니다. 이 피터 디아만디스가 하버드 의대에서 의학 전문 박사 MD인 거죠. 메디칼 닥터를 딴 사람이 물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는 말을 할 때 좀 군더더기 없이 너무나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구설도 많이 여러분들 연결이 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 보십니다. 의대 교육뿐만 아니고 어떤 형태의 교육에도 해당될 겁니다. 어느 순간에는 의대 진학이 비싼 취미가 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인공지능이나 휴머노이드의 여러분들 자기 발전 속도는 인간이 통제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돼버린 거죠. 전문가의 지식을 에너지 전기만 있으면은 수도에서 이런 물이 여러분들 콸콸 쏟아지듯이 살 수 있는 전문가의 지식과 지능을 그냥 살 수 있는 전기값이 얼마 안 드니까 그걸 얻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외과 의사들은 대부분 대체가 될 거라고 봅니다. 손에 레이저를 든 안과의에게 라식 수술을 받을 거냐 로봇이 해서 제대로 되게 하는 걸 원할 거냐 당연히 이런 로봇을 원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기사를 읽고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의대에 가지 말라 일론 머스크의 주장이 동의하느냐 나는 동의한다는 겁니다. 만일 손자가 의대를 가겠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봐라 이렇게 볼 겁니다. 학교 교육에서 가장 많이 밤을 새우는 학과가 컴퓨터공학과입니다. 컴퓨터공학과가 지금의 운명을 맡게 되리라고 아무도 상상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뒤집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AI 코딩이 인간 코딩을 대체하게 돼버린 겁니다. 이걸 누가 예상했습니까? 예상을 못했거든요. 코딩은 전문 지식 가운데서 가장 제가 볼 때는 고난도 지식에 속하는데 그거를 AI가 대체해버린 겁니다. 지금 X상에서 가장 화제가 되는 것이 미국의 AI 전문업체인 엔스로픽사가 만든 클로우드 코딩 모델명은 오프스 4.5 자연으로서 여러분들 코딩을 할 수 있는 게 가장 지금 여러분 핫한 주제거든요. 컴퓨터 공학입니다.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예상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일론 머스크의 전망은 맞아떨어질 겁니다. 인간다움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추론, 인플루언스 능력입니다. 그걸 AI가 대체할 수 있게 돼버린 겁니다. 추론 전문 여러분들 AI 모델이 2024년에 아마 처음 출시됐을 겁니다. 인간다움의 가장 큰 여러분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지금 단계적인 주제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을 여러분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추론 능력
인간이 갖고 있는 능력 가운데 동물이나 기계와 다른 가장 큰 특징이 추론, 뭔가를 여러분들 모아가지고 어떤 것을 개서 추정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추론 능력이죠. 그게 AI가 대체할 수 있게 된 겁니다. AI가 설마 추론 능력을 갖추겠는가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추론 AI 모델이 출시된 시점이 2024년일 겁니다. 오픈 AI사가 최초로 출시를 했죠. 모델이죠. 추론과 관련된 지적 근로자 화이트 칼라 직업은 상당 부분 대체될 겁니다. 대부분 화이트 칼라 이름 주 업무가 자료를 모으거나 추론하는 능력인 거죠. 정리하거나 그런 작업들이 대부분 정형화될 수 있는 작업들은 대부분 다 대체가 된 겁니다. 추론이 대체될 수 있다면 가장 고난도 기술인 예측이나 전망, 포캐스팅도 AI가 대체할 것으로 보고 이미 그런 작업이 여러분들 AI 기본 모델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망, 예측 묻지 않습니까? 당신 이 주식이 앞으로 얼마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전망, 예측, 애널리스트나 이런 사람들 다 영향을 받겠죠. 그러니까 핵심은 인간이 갖고 있는 특별한 능력이라고 간주됐던 추론 능력이나 전망 능력이나 예측 능력을 대부분 지금 대체해버린 겁니다. 엔스로픽사의 오프스 4.5 AI 코딩 열풍은 거의 모든 지적 노동이 대체될 수 있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오늘 여기 이제 보통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미국은 3년 우리는 10년 후 인간보다 우수한 기술 로봇이 의료 분야를 담당할 겁니다. 자동차는 민노총 때문에 30년 걸릴 겁니다. 30년까지 안 걸리겠죠. 왜냐하면 망할 거니까. 다른 데는 로봇을 도입하는데 한국은 도입 안 하면 망할 거니까. 다른 건 몰라도 교육혁명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지식을 사는 시대가 끝났습니다. 이제 모든 지식을 AI를 통해서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돗물처럼. 대학의 가치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정보와 지식은 여전히 유통될 겁니다. 머스크가 우주에 간다고 하고 무인 운전 자동차 만든다고 해서 설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늦어도 10년 내에 실용화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며칠 전에 이런 방송 내보냈지 않습니까? 샌프란시스코입니까? 테슬라 다이너에서 출발해 가지고 미국 대륙을 여러분들 횡단해서 3일 정도에 걸쳐 가지고 노스캐롤라이나 해변까지 도착한 분 이야기했잖아. 손 하나 떼지 않고. 봐라 이제 몇 년 안에 노는 의사가 넘쳐나는 건데 뭔 의사를 늘린다고 그렇게 하는지. 그렇잖아도 모자란 젊은 사람들 사양산업에 넣지 말고 지금부터 줄여라 뭐 이런 분도 계시고. 하여간 스티븐 잡스 이후에 전무후무한 인물입니다. 미국이 넘어설 수 없는 초강대기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일론 머스크 여러분들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방금 올라온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200억 불 정도의 규모의 또 새로운 데이터 센터를 미시시피에 건설하는 모양입니다. 미시시피에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게 돼서 굉장히 흥분됩니다. 이 주지사가 테이트 리브라는 분 모양입니다. 아마 미시시피는 공화당 아마 주지사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주지사가 여러분들 일론 머스크한테 물은 모양입니다. 테네시주에 설치하지 않고 우리 미시시피주를 왜 선택하셨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일론 머스크가 참 쇼맨십도 있고 감각도 있는 양반이에요. Insane execution speed. 미친 듯한 실행 속도 때문에 제가 XAI사의 데이터 센터를 미시시피에 건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세인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죠. 미친 듯한.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들
테이트 리브라는 주지사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야, 이 세계 최고의 부호가 미시시피 주지사를 엄청나게 높게 평가하는 거죠. insane speed. 한국 이런 관리들이 이렇게 합니까? 용인의 반도체 여러분들 컴플렉스를 건설하는데 몇 년씩 끌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다음에 안 되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나 가슴에 와닿는지. insane speed. 미시시피에 왜 데이터 센터를 설치합니까? 미친 듯한 속도 때문에 이름 실시합니다. 예. 인허가를 그냥 금세금세 이름 처리를 해 준 겁니다. 한국 사람들 봐라.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하냐. 시간이 돈이 아니고 이러면 시간이 생명인 겁니다. 예. 시간이 생명인 겁니다. 예. 얼마나 멋진 사람들인 겁니까? 미시시피 이름들 주지사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예. 전 세계 이름 일론 머스크가 미시시피주를 여러분들 광고를 해 준 겁니다. 아마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들 데이터 센터를 하면서 감동을 좀 더 받으면은 수십억 불에 이름 상당할 정도의 미시시피 여러분들 광고를 때려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번에 XAI 센터를 여러분들 건설하는데 주정부와 지방정부와 협력을 해가지고 공기를 얼마를 단축했다 이러면 아마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이런 미시시피로 달려갈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insane. 예. 그러니까 이런 주지사도 멋지는 분입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예. 여기 보면은 XAI와 미시시피주의 미친 듯한 실행 속도 때문입니다. 워프 속도. XAI를 구축할 수 있게 지원해 준 리버스 주지사에게 감사드립니다. 세계 최고의 이런 부자가 주지사의 최고의 경의를 표한 겁니다. 이 맛에 여러분들 공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아주니까. 예? 이렇게 알아줘야 되는 겁니다. 당신들 진짜 애쓴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알아줘야 여러분들 열심히 뛸 거 아닙니까? 어제 홀푸드 여러분들 공동창업자가 뭐라고 합니까? 일론 머스크가 가지는 부는 자기가 세상에 기여한 부에 조금밖에 못 가진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아 제로섬 게임으로 생각하지 말고 포지티브 섬 게임으로 생각하고 미국의 민주당처럼 생각하지 말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일론 머스크가 얼마나 이런 나는 똑똑한지 그냥 주지사가 발벗고 여러분들 도와주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 아닙니까? 예? 이 주지사 이야기도 키가 찹니다. 저희들은 사업가 여러분이 돈을 쓰는 단계에서 돈을 버는 단계까지 미국 내 그 어떤 주보다 빠르게 도달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미시시피주의 경쟁 우위입니다. 얼마나 멋진 이야기인 겁니까? 이런 천재들을 만나는 재미에 방송 준비하는 것이 조금은 고단하지만 기쁘게 하는 겁니다. 이 천재들 하는 이야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 천재들이 주지사가 여러분들 얼마나 생각이 반듯합니까? 사업가들이 돈을 투자하는 순간부터 돈을 버는 단계까지의 그 어떤 주보다 가장 빠르게 도달할 수 도와주는 것이 저의 소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200억 달러를 미시시피에 이러면 미시시피의 사우스 헤이븐에 설치하네요. 그 이름도 또 잘 되면은 그렇게 일론 머스크는 또 테네시주하고 이름들 경쟁을 붙이는 거다. 미시시피하고. 이 천재들이 대단한 겁니다. 여기 광속 초광속이란 표현이 등장하는데 여기 초광속이란 표현이 여기 이제 그거를 워프 속도라고 그렇게 하네요. 초광속. 자, 여러분 이제 다음은 이란 체제가 붕괴가 될 것인가. 오늘은 매일 투자는 또 많이 다루니까 이란 체제 붕괴 문제를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역사를 보는 사람들은 조금 생각을 조금 깊게 하죠. 좀 멀리 하고. 여기 이제 역사학자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평소 제가 갖고 있는 생각하고 조금 비슷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란이 이렇게 종족 구성이 아주 심하네요. 주종족은 페르시안족인데 여기 보면
뭐 아제리족도 있고 여기는 쿠르드족, 그다음에 아랍족, 그다음 루족, 이렇게 뭐 여기 보면 발로치족, 이렇게 종족이 굉장히 다양한 겁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시아파 그리고 수니파가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이 보시게 되면은 시아파, 이제 수니파 이름들 종주국이 사우디아라비아고 시아파의 종족이 이란이지 않습니까? 시아파 90%, 수니파 5%, 기독교, 바하이교, 조로아스터교, 원래 페르시아에서 조로아스터교가 나왔을 겁니다. 유대교 이렇게 돼 있는 굉장히 통합하기 쉽지 않은 그런 나라죠. 여기 이제 보시면은 또 종족도 다양합니다. 페르시아족이 61%, 아제르바이잔족이 16에서 25%, 쿠르드족이 10%, 루족 6%, 길라인 5.3%, 이렇게 막 종족들이 굉장히 이렇게 전체적으로 통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국가인 거죠. 그래서 이 역사를 하시는 분이 기고를 한 겁니다. 이렇게. 핵심은 뭔고 하니까 X상에 이란 시위를 두고 정권 붕괴를 여러분들 낙관적으로 보는 분도 있는데 자기가 볼 때는 조금 더 깊게 생각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내용인 겁니다. 이 내용이 한번 참조해 보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많이 복잡한 그런 복잡한 사건에 대해서 희망론이 이렇게 만발할 때는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이란은 종교와 민족 구성이 극도로 파괴적인 다양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현재 체제가 무너질 경우 사회적 합의가 매우 어렵습니다. 서구인들의 낭만적인 전망과 달리 준비되지 않은 정권 교체는 국가 분열이나 내전이라는 현실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미국이 개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미국은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란이 만일에 친미국적인 그런 자본주의의 친화적인 그런 체제가 등장하게 되면 중동 질서가 크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란에 개입하고 싶은 생각은 들겠지만 굉장히 주의 깊게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종족도 여러분들 다양하고 동시에 여러분들 종교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란은 인구가 9천만 명 이상의 대국이고 지리적으로 서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국가고 그 규모만큼 내부적으로 복잡한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전통적 시아파, 세속적 무슬림, 소수 종교인들이 공존하고 각자가 원하는 법적 사회적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인구의 50%만이 페르시아인이고 아제르바이잔 쿠르드족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언어 탄압도 많고 경제적 차별도 있고 분리주의 움직임도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런 녹록한 국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현 정권에 대한 지지율은 약 20% 수준을 유지하고 무력과 자금을 완벽히 장악하고 있는 이란 혁명수비대 IRGC 등 핵심 엘리트층이 여전히 체제를 견고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 엘리트층의 이해가 신정체제를 떠받치고 있는 신학자들하고 거의 일치하는 거죠. 그래서 시리아나 이런 데 비해 가지고 정권 붕괴가 더 어려운 겁니다. 혁명 수비대에 이익하고 지도층 이익이 일치되는 겁니다. 정권 교체가 성공하려면 군과 엘리트 계층의 대규모 이탈이 필수적이지만 현재까지는 그러한 움직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동기라는 측면, 인센티브라는 측면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이제 사회 현상을 보는데,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동업자인 거죠. 그러니까
전체주의 체제, 신정체제, 일당 지배체제, 이란 체제의 동업자가 이란 혁명수비대 등 것들인 거죠. 그러니까 체제 붕괴가 쉽지 않다고 제가 보는 겁니다. 준비 없는 정권 붕괴는 민주화보다도 내전이나 국가 분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외부의 인플루언서들, 낙관론은 이러한 현실적 위험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특별하게 이분의 의견을 소개하는 것은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하고는 좀 시각을 다르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란의 시위가 격화되더라도 저게 정권 붕괴까지 연결되려면은 얼마나 피를 더 흘려야 될까. 현실적으로 저항을 하더라도 저게 성공을 하겠나 이런 식으로 조심스럽게 그때가 제가 이제 뭐 미래를 단정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낙관론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을 볼 때 조금 회의적으로 보는 겁니다.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두 가지 의견을 더 넘긴 겁니다. 주요 언론에서 이란 시위에 대한 보도가 거의 없다는 사실이 매우 답답합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는 시위대들이 동정을 받아야 마땅할 뿐만 아니라 현재 오보가 미친 듯이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최고 지도자가 소련 망명을 여름 준비하고 있다. 이런 거는 이제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죠. 되지 않았습니까? 레자 팔레비 왕의 아들 지금 트위터나 이런 데서 X에 나와서 많이 호소를 하지 않습니까? 이란 내부에서 인기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이란인이 이슬람 공화국을 몰아내고 싶어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왕정으로의 복귀를 원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팔레비 가문을 지지하는 것은 현실과는 동떨어진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X상에서 많은 그런 전문가들이 팔레비 왕조의 복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호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역사하는 사람들은 좀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가장 최신 뉴스입니다. 미국의 정보당국은 처음에는 이란 시위대가 정권을 붕괴시킬 만큼 충분한 에너지를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시위가 전국적으로 이제 격화되니까 그 생각을 다시 재검토하는 그런 이제 작업에 진입했다. 이런 내용을 비교적 여러분들 마리오 나팔 씨는 최고급 정보를 인수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을 겁니다. 미국의 그 정보당국이 내리는 판단을 가지고 대통령이 이제 발언이나 이걸 결정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팔레비 왕의 장남이죠. 아들이 아마 다음 주 목요일 날 말라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쉽게 대통령이 이렇게 무슨 약속을 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정보당국이 초기에 비해서 비교적 시위대의 힘이나 에너지를 상당히 높게 평가한다는 겁니다. 미국 정보당국은 당초에 이란 시위가 정권 안전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최근 급격한 사태 변화로 인해서 이 분석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금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이란 강경 진압, 이란 강경 진압, 이란 혁명 수비대를 이제 동원하는 거죠. 가장 이익을 많이 누리는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란은 정규군이 있고 그다음 특별히 엘리트 군대를 이란 혁명 수비대 친위대를 20만 정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친위대를 20만 정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제 시위가 격렬하게는 격렬한 모양이네요. 왜냐하면 인터넷이라든지 내부 통신망정을 전부 다 이름 셧다운 시켜버리는 상황. 제가 페르시아의 비트코인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는 사람의 80%가 어젯밤 이래로 접속이 안 됩니다. 20%는 이란 바깥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란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텔레그램 채널에 전혀 접속을 못한다는 겁니다. 이란 혁명정부가 인터넷 접속뿐만 아니고 국내 네트워크망이나 지상선까지 전부 다 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돈을 찾는 ATM 기구조차도 작동이 안 된다고 합니다. 총체적으로 정보를 전부 다 여러분 차단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란 내에 정보를 차단한 이후에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람을 죽이는 일이 일어날 것을 걱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시위와 관련해 가지고 미국의 유력한 그런 연구소에서 시위 정도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표시한 겁니다. 표시한 내용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 이란 북부의 시위, 이란 전역의 시위, 이란이 큽니다. 이게 여기 보면 페르시아만 그리고 카스피해만 여기가 이라크, 터키하고 다 면해 있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테헤란 시티 내의 시위 사태 이런 부분을 정리했는데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건 두 가지 뉴스인데 보안군에게 실탄 발사를 명령하고 발사 명령을 거부한 사람들을 구속시키는 지금 사망자는 한 40명 정도 육박하는 것 같습니다. 확인된 것만. 그리고 더 중요한 특이사항은 이란 친위부대인 혁명수비대를 투입한 겁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이란 정권은 정규군이 아닌 최정예 혁명수비대 지상군을 직접 투입해서 강경 진압에 나섰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나오는 거죠. 이란 사람들은 종족으로 보면 좀 잘생겼습니까? 지금 우보의 뭐 사장 CEO나 이런 사람들 이란계 과학자들도 많고 미국에서 여러분들 성공한 이란계 미국인들이 꽤 많죠. 오늘 한 분께서 이란 페르시아족은 게르만족과 같은 계열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전쟁연구소에서 이란 내의 항의 시위는 극적으로 지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참가 규모나 그다음에 참가 빈도가 1월 7일 이후로 극적으로 드라마티컬리 여러분들 익스펜디드 되어 있다는 그런 표현을 썼네요. 이 연구소에서 비교적 연구소는 이제 정보를 변별해 가지고 조금 이렇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니까 시위 격화에 따라서 이란 혁명수비대를 투입한다. 이 내용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본 겁니다. 강경 시위 진압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란 혁명수비대에 위반이 없으면은 이게 성공할 수 있겠냐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정권을 유지한 사람은 뭐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죽어도 이러면 눈 하나 깜짝 안 할 테니까 이란 정권은 현재의 시위운동을 극도로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판단하고 이에 따라 진압 수위를 대폭 높이고 있습니다. 최소 한 개 주의 시위 진압을 위해 이슬람 혁명수비대 지상군을 투입하는 이례적인 조치가 포함됐습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시위가 이란 정권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된다는 거 하나 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란 혁명수비대를 투입해야 될 정도로 시위가 이런 격렬하다는 거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강경 진압이 있겠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1월 8일 날 시위대에 대한 발포 명령을 거부한 보안군 부대원 여러 명이 체포되었고 이 같은 항명 추세가 확산될 경우에 정권의 진압 능력에 심각한 제약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란 혁명수비대 투입은 정권이 시위를 시민들의 집회가 아닌 반란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유혈 사태가 상당히 확산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이제 걱정하게 되는 거죠. 이란 정부의 대응은 극단적인 폭력을 행사할 준비가 돼 있고 대규모 유혈 사태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는 무장 반란 혹은 전쟁 상태로 규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란에서 이런 정권 교체가 평상시에 이란은 이제 우리나라처럼 경찰이 담당하는데 경찰이나 이란 혁명수비대의 하부기관인 준군사조직인 바시지 민병대가 담당하는데, 그러니까 이 신정체제를 가지고 47년을 끌어온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조직을 잘 만들어 놓은 겁니다. 친위 세력을 100만 이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지. 바시지 민병대가 최고 100만까지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란 혁명수비대가 20만이니까 120만 정도의 친위 세력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란 체제를 수호하는 최정예 무력 집단이고, 이들이 투입된다는 것은 정권이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서 살상무기 사용을 포함한 극단적인 수준의 폭력을 행사할 준비가 돼 있음을 시사합니다. 지금 한 40여 명 정도가 사망을 했는데 그게 그치지 않고 더 심하게 진압할 것 같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란 혁명수비대를 투입하는 또 중요한 이유는 예봉을 끊겠다는 거죠. 시위 동력을 기를 죽여 가지고 여러분들 국민들을 진압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주목해야 될 것은 인간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동족이고 뭐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 권력이 폭주가 안 되도록 사전에 예방을 못하면 어마어마한 비용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X상에서 뭐 금세 정권이 붕괴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완전히 이제 다르게 보는 거죠. 신정체제의 동업자가 이란 혁명수비대입니다. 가장 큰 이익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일당 지배체제란 것은 정권 수호 세력들이 있는 겁니다. 그 세력들한테 이익을 떼주는 겁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모든 일당 지배체제는 계급이 형성되는 겁니다. 계급이. 가장 상부 계급의 신정 정치인들이 있고 그 밑에 이란 혁명수비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을 수탈하는 거죠. 그러니까 웬만해서 이름도 넘기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이게. 이란 혁명수비대는 단순한 군사조직을 넘어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을 장악한 이란의 핵심 권력기관입니다. 막대한 경제적 이권과 특권을 누리고 있고 이것은 정권에 대한 강력한 충성심의 기반입니다. 그래서 이란 국민들이 피를 많이 흘릴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정규군과 달리 독립된 군사조직으로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직속 통제를 받고 19만 명, 그리고 그 밑에 하부 조직인 바시지 민병대를 100만 명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특정 계급이 형성된 겁니다. 우리가 항상 주목해야 될 것은 실질적 일당 지배체제가 생기게 되면 계급사회가 된다는 겁니다. 계급사회. 그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 계급사회는 일반 민중을 어마어마하게 탄압하는 겁니다. 47년 동안 그 민중을 수탈한 겁니다. 이렇게 이러면 돌아가는 겁니다. 이란 국내 총생산의 3분의 1에 3분의 2 정도를 본인들이 가져가는 겁니다. 건설, 에너지, 통신, 운송, 금융 등 모든 기간 산업에서 이권을 여러분 다 챙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동업체인 겁니다. 신정 체제들하고. 사회적 경제적으로 상류층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계급사회가 돼버린 겁니다. 계급사회. 공산당이 이런 계급사회인 것과 마찬가지,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 일당 지배체제가 이런 나가게 되면 특정 지역 출신을 중심으로 이런 계급사회가 되는 거죠. 계급사회가. 그 계급사회는 여러분들 나누어 먹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퇴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베네수엘라도 군부 장성들에게 전부 다 조금씩 떼주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모든 장기 집권 체제는 계급이 형성되는 것고 새로운 계급에 의한 수탈 구조를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이 이기적입니다. 짐승보다 훨씬 더 심한 거죠. 계급사회가 들어가게 되면 그냥 골로 가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그냥. 계급사회가 되면. 인간들 뭐 그렇습니다. 인간들은 짐승보다 더 심하죠. 동족이 죽거나 관계가 없는 겁니다. 조작하고 사기치고 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제 이반이 보이죠. 여기 보이면은 외무장관은 이번에 레바논을 방문하면서 가족들을 대동했네요. 부인하고 아이들 2명. 그게 이제 화제가 된 겁니다. 이란의 외무장관이 베이루트의 가족을 리로케이터 이주시켰다. 이거는 확인된 보도 같습니다. 마리오 나팔이 8시간 전에 했는데 벌써 이거는 확인된 거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여기 이란 의회의 대변인 모하마드 바게 갈리바프 이게 프랑스 비자를 선택했네요. 가족들이.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빼는 겁니다.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현재 상황이 가족을 이동시킬 정도가 되면은 그러면 상당히 심각하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이 내용의 중요한 것은 신정체제건 중국 공산당이건 무슨 당이건 간에 그냥 모든 장기 집권 체제, 일당 체제, 형식적으로 민주주의를 여러분들 부르짖지만 실질적으로 권력 교체가 불가능한 체제는 계급이 형성되는 겁니다. 새로운 계급이 대다수를 수탈하는 그런 구조가 되고 결국은 경제적으로 몰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피를 뿌리는 거죠. 피를 뿌려도 정권 교체가 어려운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인류 역사에서 변함이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다음 주제는 그린란드 매입인데 우리 한국인들은 제국을 운영해 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은 극동이지 않습니까? 파이스트. 그래서 아주 많이 노력을 하지 않으면 시야가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언어가 영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뭐 보통 여러분들 외신도 조금만 여러분들 접하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제국을 운영해 본 데 식자층들은 지도를 보는 데 익숙합니다. 지도, 맵, 지도를 보고 체스판처럼 여러분들 지정학적으로 자기 나라의 위치와 상대방의 전략을 여러분들 계산하고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익숙한 거죠. 한국의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들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안에 그냥 자기들 문제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거지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조선조도 마찬가지 후기조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도를 안 보는 겁니다. 지도를. 그래서 공병호 TV는 자주 지도를 함께 보도록 하죠. 지도를. 왜냐하면 우리가 시대를 읽어야 오판을 피하고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린란드 문제도 정신 나간 사람이다. 남나라 땅을 왜 달라고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 제 양반들이 맨정신으로 저런 걸 할 정도면은 왜 저런 이야기를 하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하고 중국 배들이 북해 여러분들 항로를 따라서 많이 이동하니까 덴마크가 그린란드를 지킬 힘이 없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사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
우리 생각으로는 아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노망도 안 들었을 건데 너무 심한 주장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 또 정신 나간 사람이 있는 겁니다. 존 패텀은 아마 이분이 펜실베니아 상원의원인가 그럴 겁니다. 그건 찾아봐야겠습니다. 영토 매입은 미국의 오랜 역사고 그린란드를 확보하는 문제는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주제입니다. 처음 여러분 등장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미국의 상원의원 존 패트만 여러분 한번 검색해 보시죠. 아마 펜실베니아 상원의 의원일 겁니다. 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린란드가 미국에 엄청난 전략적 이익을 준다고 믿습니다. 무력으로 점령하는 것은 제가 찬성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약자를 괴롭히는 악당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상적인 방식은 루이지애나를 매입하거나 프랑스, 알래스카를 러시아 매수할 때와 유사하게 우리가 덴마크로부터 그린란드를 사는 겁니다. 그린란드를 확보하는 문제는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대화 주제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도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 말이 되는 이야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각자 생각은 제가 존중하고 그러나 오늘 이 지식 공유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시야를 좀 넓히는 겁니다. 시야를 여기 보시죠. 이게 지금 북해입니다. 북해. 북극해의 지구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 빙하가 많이 녹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구가 둥글지 않습니까? 유럽과 아시아의 물류를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거죠. 예멘의 여러분들 반란군이 폭탄을 터뜨리게 되면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경유해서 여러분들 오니까 물류비용이 엄청나게 들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북해를 통해 가지고 아시아와 유럽이 연결하는 것은 아주 짧아집니다. 항로가. 그러니까 거기서 그린란드가 차지하는 전략적 위치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그린란드가. 이 붉은 선은 러시아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푸른색하고 여러분들 노란색은 캐나다하고 미국이 시료 지배를 하고 있고 캐나다가 자기 영해라고 여러분 계속 고집하고 갈등이 있는 겁니다. 그린란드를 여러분들 그냥 미국이 사게 되면은 북극 항로를 통해 가지고 대서양 진출에 대한 모든 것을 다 통제할 수가 있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 작가 빅토리아라는 분이 1946년 냉전이 치열하게 전개될 때 헨리 트루먼 미국 대통령이 1억 달러로 그린란드 매입을 하겠다고 덴마크 측에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북극 항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좀 더 확장하는 한국에게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빅토리아 분이 아주 장문의 글을 썼네요. 그 역사를. 그러니까 돌팔매를 던질 일이 아니다. 미국의 확장 역사는 미국의 영토의 40%는 다 산 거다. 사고 1946년에 헨리 트루먼 대통령이 덴마크에 1억 달러를 주고 그린란드를 가지는 게 좋겠다고 이렇게 오퍼한 적도 있고 전략적으로 미국이 양보하기 상당히 어려운 장소다. 이런 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미국의 그린란드 매입 제한은 돌발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영토 매입을 통해 국익을 확장해 미국의 역사적 전통과 일맥상통합니다. 과거에 미국 영토의 40% 이상이 이러한 주권 거래를 통해 확보됐습니다. 이것은 국제법상 오랫동안 인정되어 온 정당한 방식입니다. 덴마크 역시 과거에 여러 차례 영토를 매각한 역사가 있습니다. 이를 비현실 제한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전략적 자산 확보라는 측면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젊은 분이 하는 이야기의 요지는 1946년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안보 및 냉전 대응을 위해 덴마크의 1억 달러 상당의 금을 대가로
그린란드 매입을 공식 제안한 바가 있고 미국 영토는 프랑스로부터 루이지애나를 매입하고 스페인으로부터 플로리다를 매입하고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 매수 등 미국 영토의 40% 이상이 주권 거래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이것은 미국 정치상의 일관된 정토입니다. 그리고 국가 간의 이름들 영토를 사고 파는 것은 국제법상으로서 오래 수용되어 온 이야기고 19세기 동일의 통일 과정이나 영국의 구룡방도 임차 등 주권과 자산 금전이 결합된 형태의 거래는 세계사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덴마크는 1845년에 인도 내 거점들을 다른 나라에 매각했고 1917년에는 현재의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를 미국에 2,500만 달러를 매각한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린란드 매입 제안이 비난받기도 했지만 이것은 미국의 국가 안보와 전략적 이익을 우선시해온 역대 정치인들의 행보와 궤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 이런 내용을 그냥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이렇게 보지 말고 공부를 한번 해보자 이야기죠. 공부를. 예. 이게 이제 여러분 미국이 영토를 매입한 역사입니다. 루이지애나, 플로리다, 멕시코 화량, 알래스카, 버진 아일랜드 특히 덴마크에서 여러분들 산 겁니다. 왜 그들은 매입하려고 하는가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은 미국 측 입장도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드리는 겁니다. 상대방이 안 팔려고 하면 할 수 없겠지만 안 팔려고 하게 할 수 없겠지만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추진팀들의 면면을 보게 되면은 쉽게 양보를 안 할 것 같아요. 물러서지 않을 것 같다는 이야기죠. 왜 그러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 보시기 바랍니다. 북미 대륙과 유럽 러시아를 잇는 길목에 위치한 북극의 문이 바로 그린란드입니다. 지도 보면은 금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미국의 이스라엘 방어망 체제에서 결정적인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그린란드 아이슬란드 영국을 잇는 해역은 러시아 해군이 대서양으로 진출한 주요 통로입니다. 미국은 이곳을 장악함으로써 러시아 함대의 움직임을 봉시하거나 감시하려 합니다. 지도를 많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기후변화로 빙하가 녹으면서 그동안 접근하기 어려웠던 엄청난 천연자원이 있는 것도 이유고 히토료 확보나 이런 부분도 있는 것이고 여기 이제 보시면은 빙하가 녹으면은 기존 항로보다 훨씬 빠르고 저렴한 북극 항로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해상무역 주도권을 둘러싸고 그러니까 이제 체스판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지도층들은 이런 것을 다 구상해서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미 북극해에서 영향력을 확대 중인 러시아와 중국의 빙산 실크로드 구상을 저지하는 목적이 큽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 그린란드 매입을 제가 볼 때는 밀어붙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북극 항로 문제를 오늘 여러분 한번 우리가 공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북극 항로 한국에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국도 물류비를 수에즈 운하를 통하지 않고 북극 항로를 통하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절약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산항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지가 되겠죠. 이 세 항로가 있습니다. 북동항로 러시아 영해 중심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이게 북동항로입니다. 노던 씨 루트입니다. 이거는 러시아 관할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 루트를 주로 이용합니다. 노던 씨 루트 여기가 그린란드입니다. 그다음 여러분들 북서항로 노스 웨스트 패세이지 북서항로 캐나다 미국 쪽입니다. 초록색입니다. 이게 알래스카 캐나다 미국 이렇게 되는 거죠. 캐나다는 뭐 자기 영해를 통과하니까 안 된다 이렇게 하지만 미국이 무슨 이야기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무슨 이야기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직은
빙하가 이런 많이 떠다니니까 구체화 안 되는데 앞으로 결국은 2030년대가 되면 퓨처 트란스 아틱 쉬핑 루트가 새로 생기는 겁니다. 이 코스가 아마 앞으로 상업용 상선을 위한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그런 루트가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북극점입니다. 북극점. 여기 그린란드가 이런 위치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엄청나게 중요한 위치인 거죠. 이게. 바로 이런 여기가 바로 여기서 내려온 바로 이런 미국입니다. 미국. 그러니까 이 제국을 운영해 본 사람들은 지도를 보고 항상 체스판 게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훈련을 이제부터 앞으로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임차하면 되지 않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생각은 임차하고 소유권을 가지는 건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북동 항로는 러시아 연안과 베링 해협 무르만스크를 거치고 현재 가장 활성화된 항로고 러시아가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고 중국이 협력을 하고 있는 거죠. 북서항로는 캐나다 군도와 알래스카 북부 연안이고 섬 사이를 지나는 복잡한 지형을 인해 운항 난이도가 높지만 북미 대륙 접근성이 좋고 그다음 이제 미래의 항로 북극점 항로입니다. 북극점 항로가 가장 짧은 거리의 미래 항로지만 아직은 두꺼운 빙하가 많이 남아있어가 쉐빙선의 도움을 받아야 통과할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세 가지 통로가 있고 이게 전부 다 이런 데 부산항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한국은 물류부를 어마어마하게 절약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죠. 부산에서 출발해 가지고 이 여러분들 남중국해를 거쳐서 인도양을 거쳐가 수에즈 운하를 거쳐 가지고 로테르담까지 가는 거하고 바로 여러분들 뭐죠. 캄차카 반도를 거쳐 가지고 알라스카 앞을 거쳐 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가면 금세인 겁니다. 금세. 여기가 여러분들 그린란드가 있는 겁니다. 이게 북극이고. 우리가 시야를 확 넓히는 겁니다. 시야를.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기존 해상항로 대비해서 아시아 유럽 간 거리를 30에서 40% 단축할 수 있는 겁니다. 지도를 보시면 그린란드는 이 모든 항로가 대상으로 빠져나가는 길목에 위치했기 때문에 미래 해상 물류의 핵심 거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그 여러분들 운송 거리는 30에서 40% 단축할 수 있고 운송 시간은 10일에서 20일 정도 단축할 수 있고 운항비도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단축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블래들이 보고서 북극 항로와 그린란드의 전략적 중요성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나온 보고서가. 그러니까 이런 북극해가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이런 녹으면은 기후변화로 북극의 빙하가 녹으면은 기존 항로보다 30에서 50% 짧은 새로운 무역로가 열리고 막대한 경제적 기회와 동시에 지정학적 긴장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고 러시아와 중국의 밀착 속의 민국과 동맹국들은 국가 안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고 북극은 차세대 냉전의 주요 격전지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 이게 2035년경에는 여름철에 얼음이 없는 바다가 될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캐나다는 북서 항로가 자국의 내해라고 주장하지만 미국과 유럽은 국제해협으로 항해의 자유가 보장돼야 된다고 주장하고 미래의 북극점 항로는 직선으로 가로지는 이 항로는 어느 국가 영해도 지나지 않는 공해이고 미래 수천 척의 배가 통과하는 허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오늘 상황을 보시면 되겠네요. 그린란드 매입은 뭐 일반인들에게는 뜬금없는 이야기인데 지도를 보고 보고서를 읽어보게 되면은 야 이게 황당한 이야기로 간주할 수는 없겠구나. 트럼프 행정부와 관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린란드는 단순히 커다란 얼음선이 아니라는 거죠. 21세기 글로벌 패권의 핵심 퍼즐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통 일반인들에게 다른 나라의 영토 매입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거북살스러운 이야기인데 이 지도를 놓고 보는 사람들은 미국이 전략적 가치 때문에 포기하기 힘든 그런 장소인 것 같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가 갖고 있는 추진력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최종 게이트키퍼입니다. 모든 북극 항로는 결국 대서양으로 연결되고 대서양의 초입에 이름 그린란드가 있는 겁니다. 그린란드를 소유하거나 완전한 통제권을 미국이 가질 경우에 러시아나 중국의 선박이 대서양으로 진출하는 기목을 완벽하게 감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팍스뉴스나 이런 데서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되면은 덴마크가 그린란드를 지킬 수 없지 않냐. 그린란드에는 좌측 우측에 모두 다 중국 배가 이런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말이 되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반대쪽 이야기도 만만치 않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어떻게 그린란드는 북미 대륙을 지키는 거대한 고정 항공모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러시아와 중국이 북극에서 합동군사훈련하는 등 밀착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그린란드를 확실한 자기 영토로 만드는 안보상 절실해진 상황입니다. 미국 본토 방위에도 굉장히 중요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미친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다른 시각이 있다는 점을 오늘 동의 안 하시더라도 트럼프 대통령과 측근들은 그린란드 매입을 지정학적 부동산 거래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른 나라 상황도 당장 이익에는 도움이 안 되지만 자주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이 지도를 보는 훈련을 하면 훨씬 더 지정학적 시계가 확장이 되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도널드 트럼프란 분은 인물은 인물이래요. 인물은 인물입니다. 욕은 많이 먹지만 참 대단한 분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이제 보시면은 지도자의 생각을 엿보는 것은 참 필요하지 않습니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생각을 한번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언론들이 아주 이렇게 악마화하는 부분에 익숙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을 잘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은 거죠. 이게 이제 오늘 보면은 워싱턴 특파원이 뉴욕 타임스하고 가진 인터뷰 2시간 정도 인터뷰를 소개했네요. 한국인들이